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AOC라는 이 정치인 이름 들어보셨어요? 지금 미국 정계를 흔들고 있죠. 트위터가 아직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메시지 전달 창구인데요. 트럼프가 트위터에서는 이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트위터 파워 지수 2위를 차지한 정치인이 바로 이 사람,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입니다. 20대 젊은 나이로 하원 의원이 되어서 지금 진보적인 정치 아젠다 가지고 미국 정치를 아주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내놓은 정책 중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게 있어요. 그린 뉴딜이라는 계획이라는 이 결의안 안에 기본소득이라는 한 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린 뉴딜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이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빈곤을 퇴치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도 같이 내놓아야 한다는 한 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린과 인컴, 녹색과 소득이라는 말은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어울리는지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분들의 못지않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이 녹색 정치를 하는 분들 모셔서 같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기본소득과 녹색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김주원 선생님하고 백희원 선생님 두 분 모셨어요. 김주원 선생님은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의 활동가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인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원이고 지금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9월까지는 녹색당이라는 정당에서 공동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희원 선생님은 지금 녹색당의 공동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죠? 네. 그 전에도 계속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었나요? 네, 저는 방금 소개한 김주원님이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에서 2012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활동을 진행해 왔고요. 얼마 전인 정말 일주일 됐네요. 3월 30일부터 녹색당의 공동정책위원장으로 승인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청소년이셨다는 거죠? 아니요. 저희 단체 이름이 말로 하니까 이렇게 문장 부호가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청소년의 소자에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년인데요. 청년과 청소년을 한 번에 이제 표현하려고 영어로는 youth? 네, 베이직 인컴 유스 네트워크에서 요즘은 그걸 앞글자 따서 BIYN이라고 더 자주 부릅니다. 베이직 인컴 유스 네트워크에서 예. BIYN. 네네. 네. 근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 아주 젊은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한다는 게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뭐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렇죠. 어떻게 그런데 이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희가 2012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때도 동료 이제 뭐 노동운동, 뭐 알바 노동운동이라든지 청년 유니온이라든지 특히 이제 청년들의 노동운동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그 어떤 부분에서 출발했다기보다도 기본소득 그 자체를 굉장히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사회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아이디어로 꽂힌 거죠. 네, 꽂혀서 2012년이면 지금 이제 7년 정도 전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책도 찾아보면 꽤 번역된 것도 있고 뭐 한국 분들이 쓰신 것도 있고 논문도 있고 뭐 유튜브에 영상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진짜 별로 없었어요, 자료가. 그래서 일단 저희 모여서 공부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조직이에요. 아주 작게.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막 이제 청소년, 그 10대 청소년은 아니고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서울에 살았고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 경험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정확히 이제 평생 직장은 아니지만 나의 첫 번째 일을 할 영역이 뭔지
그 전공이 그렇게 일자리와 연계가 깊은 전공이 아니었어서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고 2012년이면 그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나온 지 5년쯤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이 이제 막 제도화되어야 한다. 청년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특히 반값 등록금 얘기로 많이 떠올랐을 때였는데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청년을 위한 어떤 기회를 어디서 마련해야 하는가라는 그렇게 정확히 언어화되진 않았었지만 그런 불만 어떤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소득을 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해내고 싶은 일이 뭔지 그리고 사회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엔 그런 개인적인 공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미래 아젠다라고 생각해서 뛰어드시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불안정한 이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셔서 뛰어들기도 하시고 네. 그러셨던 것 다 같아요.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졸업하면 뭐 하지? 근데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런저런 돈 안 되는 네. 스펙 안 되는 그런 뭐 젠트리피케이션 연대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폭력에 뭐 투쟁하는 강정마을이든지 이런데 많이 기웃거렸어요. 근데 거기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볼 때도 그렇고 굉장히 존경스럽고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많았고 근데 저분들은 생계를 어떻게 하나 어디 소속된 시민단체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고 연대자들 대부분 시민들이 자기 본업이 있으면서 그렇죠. 연대하러 가잖아요. 근데 특히 그런 안정된 어떤 본업이 없을 경우에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 계속 마을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좀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만 당장에 돈이 안 되는 일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예술 활동을 하고 싶거나 뭐 정치 활동하고 싶거나 이 여러 가지 네네. 것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저도 포함해서 기본소득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뭐 녹색당으로 활동이 이제 기본소득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그것에는 좀 저의 신념도 이렇게 들어맞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막연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해보면은 최소한 그 구성원들에게 그 사람의 뭐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최소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줄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그렇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을 나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런 데서 이제 기본소득에 연결이 많이 됐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기본소득이 근데 두 분 다 녹색당으로 또 지금 연결이 된 네. 거죠. 녹색 네. 사회, 녹색 정치를 네, 참 신기하네요. 만드는데. 그러네.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기본소득에 관한 시리즈 두 번째이고요. 녹색 사회와 기본소득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깊이 얘기하려면 또 뭐 2박 3일이 걸릴지 3박 4일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두 분 소개 좀 말씀드렸고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이후 다음에는 우선 노동과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특히 노동시간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하고 하는 것과 기본소득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지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수당인가 배당인가 이런 관점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공유자원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는데 뭐 환경이 다 그런 거죠.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도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와 기본소득이 어떤 관련이 있나 생태 문제들하고 기본소득의 관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른 경제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 녹색 사회 얘기하다 보면 경제가 거기서 또 빠질 수는 없는데 경제는 어떤 경제가 돼야 되나 도넛 경제학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기본소득과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녹색 정치와 기본소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 녹색 사회를 만드는 기본소득이 되려면 우리 정치인이나 학자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제언을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네요. 네, 다양한 주제를 네, 얇게.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얇게 기대 엽. 아, 네. 기본소득에 대한 넓고 얕은 대화. 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하지만 아주 네. 훌륭한 패러디네. 네, 기대 오늘의 넘 얕. 컨셉. 아, 네. 기대 넘냐. 진행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패널하고 싶으신데. 좋습니다. 그럼 노동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노동 시간과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기본소득 정책 실험 핀란드에서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실험하고 얘기 나오면서도 많이 논의되는 얘기예요. 네. 기본소득 이 실험을 핀란드에서 이번에 한 다음에도 그 결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실업 부조에 비해서 기본소득 수령자들이 노동 시간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노동 시간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정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긴 한데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저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 노동하면서 일하는 시간당 얼마 이렇게 돈으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같은 논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 처음 들으셨을 때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 이렇게 기본소득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은 사실 그 임금 노동하고 별개로 주어지는 소득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 시간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소득을 통해서 상상하는 어떤 미래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덜 일하는 그런 사회이거든요. 노동 시간이 한국 지금 OECD 국가 2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주제인 녹색 사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고 더 많이 노동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제 경제 성장이죠.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 이꼴 GDP라고 하는 국내 총생산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것을 지금 국민 국가들이 유일한 목표처럼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 전제를 거부하자. 그래서 노동 시간과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기존의 전제를 굉장히 다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본소득의 의미를 가장 먼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노동 시간이 긴 나라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하나의 지표가 있잖아요. 노동 생산성은 가장 떨어지는 나라라는 맞아요. 지표가 그렇죠. 함께 있는데 일이라는 게 꼭 임금 노동이 아니어도 가치를 생산하는 게 일이라고 할 때 일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데 가치 자체는 되게 적게 생산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 이 노동 시간과 경제 성장에 막연하게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성을 좀 어느 정도 약화시키고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보통 일을 하는 건데 돈을 어느 정도 일이 아닌 다른 소득원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그 남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좀 돌보는 시간을 가지거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아무튼 간에 그 시간을 버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게 다시 노동을 할 때 또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생산성이라는 게 꼭 어떤 경제성장 지표로 이어지는 생산성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게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 그 온라인에서 BIYN에서 했던 설문 같은 게 있는데 내가 기본소득 얼마를 받는다면 뭐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네네. 혹시 보셨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네네. 설명해 주시죠. 그런 거를 했었어요. 그때 응답을 이제 분류를 해봤거든요. 객관식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70% 정도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뭐뭐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게 30%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 의미 있는 일.
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대체해서 돈이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아주 적은 표본에 그리고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얘기한 거긴 하지만 다들 이런 욕구가 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사실 공무원이 돼서 안정적인 삶에 진입했을 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뭘까라는 질문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좀 기본소득이 노동에 던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홍기빈 소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본소득 정의를 쭉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임금이 아니라 조건 없이 뭐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주어지는 소득이 기본소득이라고 할 때, 그런 소득이 주어지면은 사람들이 어쨌든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쓸 거다.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쓰게 되면, 그런데 아까 김조은 선생님이 얘기하신 건 억지로 임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은 좀 덜 할 수 있다. 백희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일은 덜해도 좀 의미를 찾고자 하는, 뭐 쉽게 말하자면 돈이 안 돼도 이건 나한테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면 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뭐 또 좀 더 관심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덧붙이자면, 이제 기본소득을 지지한 많은 사상가들 중에서 앙드레 고르라고 하는 생태 사회주의자가 있죠. 근데 그분이 특히 노동시간 단축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노동을 그분 앙드레 고르는 자율노동이랑 타율노동 이렇게 구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자활노동 이런 게 있는데, 자율노동, 타율노동, 자활노동. 네. 자율노동이 보면 희원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의미 있는 일에 속할, 돈을 주든 안 주든 하고 싶은 거. 타율노동은 그 말에서도 드러났듯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자활노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먹고 뭐 쉬고 스스로를 돌보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종류의 노동,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자활노동도 들어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지금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좋은 걸 잘 챙겨 먹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지만 잘 자고, 이 자율노동에 해당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사람들이 행복한 좋은 사회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것과 함께 이 기존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과잉 노동하고 있는 것을 다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과소 고용, 과잉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용은, 그러니까 일자리 수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은 일자리에 사람들이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자리를 나누자, 많이 요즘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뭐 20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것을 뭐 40년 동안 하프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를 위한, 자기를 살리는, 뭐 사회를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데,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같이 얘기하자고 이제 얘기하는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좀 제가 시비를 걸기 위해서 네네.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면 그 자율노동은 노동시간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근데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바로 네네.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공감돼요. 그런 거는 텍스가 너무 공감돼요. 네, 저도 그 균형이 안 맞아요. 저 대표적인 분이실 것 같은데. 아, 예, 두 분은. 근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노동시간 단축, 거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동시간도 줄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딜레마는 뭐 고민을 계속 해야죠. 네, 최소한 타율노동은 줄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이런 얘기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뒤집어 얘기하면 앙드레 고르는 어쨌든 노동이라는 것 자체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율 노동이 아닌 자율, 그렇죠. 노동이라는 자기를 실현하는 어떤 맞아요, 해방적 맞아요. 의미에서 그런 노동,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느낌이 드네요. 노동을 중시하는 분인 거죠. 노동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생태와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음. 질문도 사실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측면을 보태보자면, 노동시간이 길면은 아까 말한 그 자활노동의 부분은 사실 소비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게 맞아요.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한데 빨리 쉬어야 되니까 그냥 레저 시설에 가가지고 돈 쓰고 얼른 쉬고 온다든지, 잠을 줄이고 대신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비가 사실 GDP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가치가 생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돈을 지불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사회가 계속 장기적으로
개인의 삶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하면 아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무리해서 그렇게 노동한 것을 소비로 메꿀 때 결국 탄소 발생이나 어떤 맞아요. 좀 생태적으로 해로운 부작용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쓰레기 같습니다. 문제도 다 연결된다고 봅니다. 네. 짧게 굵고 사는 패턴이 그렇죠, 그렇죠. 좀 극복돼야 가성비. 되는 문제. 가성비 중시하는, 따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좀 극복돼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노동 시간 길고 과로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놀 때 되게 과격하게 놀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술도 엄청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밤새 시간이 마시고. 너무 맞아요. 적은 시간 동안 빨리 취하고 빨리 뭔가 맞아요. 해소하는 느낌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저 기자 생활할 때도 막 밤에 12시, 1시까지 일하면은 그 다음에 술 마시러 가가지고 자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폭탄주 막 돌려서 다 마시고 뻗고 그쵸, 하는 그쵸. 식의 그게 생각해보니까 좀 네네. 그런 소비네요. 맞아요. 그런 걸 뭐 개인이 잘했다 못했다는 윤리적 차원의 판단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나 점점 더 그런 식의 생활에 저희가 그 방향을 가게 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걸 멈추고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이 타율 노동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딘가 원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지의 영역, 뭐 수당 배당 논쟁에 대한 영역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디서 그 원천이 나오는 걸까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할 때 기본소득의 여러 이름 중에서 더 좋아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민 배당이라는 시민 배당.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기본소득은 영어로 이제 베이직 인컴이고 그 베이직 인컴이라고 했을 때 소득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 임금 노동 어떤 노동이 떠오르는 딱 이름이잖아요. 근데 배당이라고 하면 내가 그냥 어떤 권리가 있어서 나에게 때 되면 준다.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확 들죠. 근데 실제로 그 이름이 이제 유래하는 것도 뭐 사상가 중에서는 이제 토마스 페인처럼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지대 이익을 우리 모두의 것이고 땅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이 지구의 환경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 것이 누구의 소유의 개인의 것이나 기업의 것만 혹은 국가의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뭐 땅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땅. 페인이 얘기한 토지로부터 특히 나온 땅 얘기를 많이 했고 토지로부터 나온 이익은 다 지대이기 때문에 나눠야 그것은 한다. 모두가 다 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토지세 주장하는 얘기를 거죠. 하면서 네. 그리고 공기, 맑은 공기 그리고 이제 뭐 아름다운 뭐 자연 환경 이런 걸 우리가 관광 자원화해서 소비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 뭐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지하수도 마찬가지고 광물 자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 예를 들면 뭐 주파수라든지 아니면 인류 역사를 쭉 쌓아온 뭐 지식 그 자체 그리고 요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빅데이터 같은 그런 인류가 함께 쌓아온 것들을 특히 소수의 뭐 어떤 IT 개발자, 억만장자가 된 이런 사람들이 다 소유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공유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민 배당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주장으로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 근데 좀 더 가면 그렇게 나눠주었을 때 사람들이 훨씬 그것을 모두의 자원으로 더 잘 인식하게 되고 조금 더 이 지구와 생명들을 함께 돌보는 정신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거니까 더 아껴 쓸 거다.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걸 인지시켜준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복지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뭐 사실은 이제 복지 정책 얘기할 때도 복지가 권리냐, 뭐 혜택이냐, 뭐 수혜자냐, 참여자냐 이런 논쟁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하고 좀 비슷한 구도라고도 할 수도 있겠어요. 공유 자원에 대한 권리로서 배당을 받는 게 기본소득이라야 한다. 그게 생태주의자의 관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 이야기인 기후변화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뭐 그런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알겠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정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냐 이 질문은 좀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논의도 좀 있나요? 앞에서 이제 노동 얘기할 때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간이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 때 어떤 시장이 좀 더 적정한 가격에서 적정한 노동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연을 덜 해치면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가설이 하나 있는 셈이고, 또 세금을 통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라고 할 때 어떤 생태를 해치는 방향 의 경제 활동에 세금을 물림으로써 그걸 생태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따로 기본소득 재정을 마련하는 데 사용을 하고, 지구를 해치는 어떤 경제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돈을 시민 모두가 나눠 가지고 그걸 다시 또 이제 지구를 살리는 방향의 삶을 사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선순환을 그리자는 구상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생태세라고 하면 뭐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죠?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물류 이동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보다는 로컬 지역 안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비행기를 사용하거나 장거리 배송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도 있겠고, 이거는 논의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최근에 왜 새벽 배송이 되게 화제가 되었었잖아요. 네. 저도 몇 번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가격은 실제로 소비자가 별로 더 부담할 것이 없는데 너무 편리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거나 어떤 세금을 통해서 좀 제약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또 그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근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에 모두가 생태세를 물지 않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을 때의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또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생태세를 부과하는 그 오염원이 사라져야 맞는 거니까. 근데 사라지면 재원이 없어진다는 문제는 있네요. 그렇죠. 이제 그걸 공유 자원에 또 부과를 해서 공유 자원하고는 좀 해야 되지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재원 얘기로 자꾸 계속 연결이 되는데 현실성이 따지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 공유 자원 얘기하실 때도 재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생태세도 좀 그런 개념이네요. 그럼 뭐 유류세 같은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녹색당이 2016년에 이제 기본소득 정책 만들 때도 뭐 저희가 월 40만 원을 공약화했었는데, 월 40만 원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단계별로 아니죠? 그 재원 마련하는 로드맵을 거칠게 짰어요. 거칠게. 근데 그 액수 자체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현재 단계에서는 어디서 거둘 것인가잖아요. 녹색당이 만드는 기본소득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돈을 많이 쓰는 부분이 토건 쪽 예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 건설하고 한국 도로 그 건설량이 굉장히 높고 전 국토가 도로화 되어 간다고 농담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뭐 생태적인 그런 것들 많이 무시하고 도로를 많이 만들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회계가 특별 회계로 예를 들면 묶여 있어요. 도로 교통 특별 회계로 묶여 있는 부분을 뭐 제도를 그럼 돈이 남아도 딴 데 이동을 못 하니까 칸막이 예산이 돼서 그 도로를 필요 없는데도 다 만들거든요. 돈을 안 남기려고. 다음에 그럼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 부서가. 이제 그런 식의 낭비되는 토건 예산을 전환을 시킨다거나, 한국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그 원료가 유연탄인데 그걸 전부 수입하거든요. 핵발전소 원료인 핵 연료봉도 다 수입해요. 근데 그 세금이 수입하는 기업에만 이제 매겨져 있고 그 수입량에 대해서는 안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저희가 그때 세금을 부과하자. 그래서 그것이 전체 40만 원 중에선 차지하는, 계산을 해보면은 뭐 퍼센티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비중은 적지만 그게 개인에게 치면 한 달 에너지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전기세, 뭐 수도세, 그래서 에너지 빈곤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통, 에너지, 환경 세인데 그 세금이 지금 뭐 이렇게 일몰제로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일몰제가 돼 있는데 일몰 안 시키고 계속 가는데 그 내용이 환경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유류 같은 데에 세금을 더 매긴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유류세죠. 기름 많이 쓰면 탄소 배출 많이 되니까 그걸 세금을 매긴 다음에 걷어가는데 문제는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교통특별회계 쪽에다 집어넣고 교통에다 다시 쓰니까 도로 가는데 더 맞아요. 쓰이니까 더 또 많은 자동차를 맞아요. 그럼 기름을 더 쓰니까 그렇죠. 그런 식이죠. 현재 유류세는 더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현재 지금 흐름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무슨 악마의 사이클 같은 그런 느낌. 그걸 끊어야 돼요. 그걸 끊기 위해서 그 세금의 존재와 뭐 사용처나 이런 걸 문제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태세가 그런 개념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기후변화 얘기할 때 근데 꼭 그래도 강조하고 싶은 게 농업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에서 기본소득제 만든다고 하지만 또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면서 농민단체 측하고 이렇게 배당이 아니고 수당 형식으로 하거나 뭐 농민수당이죠. 농민수당인데 일종의 복지, 그러니까 기초수급권자 복지처럼 가고 있어가지고 빈곤층 중심으로. 그래서 많이 지금 항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먼 어디 북극과 남극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도 고민이 너무 많이 되고 어렵고 그렇지만 이미 그걸 한국에서도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분들이 농민분들이시거든요. 한 해 강수량이 다르고 그리고 땅의 상태가 다르고 정말 자연하고 매일 이제 밀접하게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상 기후가 일어나거나 이전과 다른 스케일의 정말 상상도 못했던 뭐 자연재해가 갑자기 생겨버리거나 그랬을 온도가 달라지거나 이럴 경우에 작물 수확량이 너무 다르고 기존에도 안 그래도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했던 특히 이제 양극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도 심하고 농민들의 기대 소득도 너무 낮은 상황에서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사실 계속 나몰라라 해왔던 상황이고 농민들에게 그래서 사실 기본소득이 더 큰 의미로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누가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농민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계속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농민들이 잊혀진 존재들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 기후변화의 타격을 입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서 되게 지금 정말 그야말로 넓고 얕게 별의별 문제들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넓고 얕은 문제를 어딘가에서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어떤 측면에서는 또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이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같은 문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개개인도 변화를 해야 되고 그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면서 생산하는 어떤 기업들이나 경제 주체들도 변해야 되고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그야말로 글로컬하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 각자가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의 자율성이나 권한이 높아질 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경제적 권한이 커져야 한다? 이런 생각도 저는 기본소득과 연결지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뭐랄까 굉장히 큰 투자를 통해서 이게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하고의 연관성은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생태와 관련된 어떤 생태를 파괴하는 데 따른 활동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재원을 확보했을 때 그걸 골고루 나눠서 나눠 가지면 사람들이
너무 큰 욕망으로 너무 큰 소비를 한다거나 너무 많이 생산해야 된다거나 하는 동기가 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좀 생태적인 삶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 기후변화 문제가 좀 완화될 거다. 이런 좀 근본적인 네, 치유책을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 생각이 바뀌는 게 저는 제일 어렵다고 느껴져요. 지금까지 활동해 오면서.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뭐 신기술이 개발돼서 뭐 미세먼지도 해결하고 기후변화도 해결하고 이런 식의 문제는 내일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지고 내 삶은 그냥 이대로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갑자기 내 삶에서 당장 뭐 하루에 1시간이라도 농사를 지어볼까라거나 에너지 소비량을 확 뭐 어떤 방식으로 줄여본다거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당장 내가 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아니면 나의 욕망을 돌아보면서 무언가를 다르게 산다는 게 훨씬 저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네. 정도 지금 벌써 드러나고 있는 게 미세먼지 국면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대책본부 같은 거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차량 이부제 같은 얘기 하잖아요. 결국 개인들이 좀 덜 써라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 해야 될 거는 사실 화석 연료 발전소에서 가장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중에 하나인데 석탄 화력 발전소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당장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하나 원인으로 얘기되는 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공기 정체가 심화되어 가지고 미세먼지가 이제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 심해졌다는 게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야 할 때 되게 지금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는 외교 것 문제 같아요. 같이 얘기만 대두된다거나 계속 그렇죠. 마스크만 더 많이 사게 되고 마스크 그렇죠. 만드는 공장은 또 공장 다시 돌아가요. 열심히 돌리고 그렇죠. 공기청정기 필수품 만드는 됐고 만드느라고 네, 또 미세먼지 발생하고 네, 그 오세물은 미세먼지 털어대니까 스타일러까지 이제 또 사시라고 하고 GDP의 관점에서 보면 미세먼지 산업이 부흥하고 그렇죠. 참 이거 돌고 도는 정말 악마의 사이클이네요, 그것도. 그러면 이게 일단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기후 변화 얘기까지 했고요. 경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좀 경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얘기를 되게 낯설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노동 시간이 늘어야 좋은 건데 지금 노동 시간 줄이자고 했지. 그 다음에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경제가 좋아지는 건 생산을 덜 하자고 하지.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로 갔을 때 심지어 이제 미세먼지 산업이 생기는 거를 좋다고 하는 기사도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거 생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뭐 경제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대안이 좀 있으세요? 대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서 쭉 저희의 관점이 낯설게 드러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또 지금 전환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저성장 넓게 봤을 때 물론 어떤 시장은 성장하겠지만 넓게 봤을 때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를 이미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거기서 근데 새로운 기술 혁신의 일자리가 적게 생산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또 다들 공감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럴 때 이제 산업화 시대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뭔가를 많이 생산하면 생산하는 대로 성장하던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구성된 세금과 일자리와 뭐 가족 구성과 이 모든 영역에 만들어진 인센티브 시스템 자체를 좀 전환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생태세 같은 얘기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세금을 걷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신호를 주자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기본소득도 개개인들한테는 꼭 여러분이 한국식으로 얘기해보자면은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어떤 공무원 시험이든 고시든 어떤 종류의 계급 상승을 왠지 보장해주는 듯한 거기를 뛰어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좋아집니다라는 어떤 굉장히 그 설득시키기 힘든 인센티브 시스템이 이미 다들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저희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할 언어를 6년 동안 활동하면서도 저도 찾지는 못했는데 그런 어떤 기미들만을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아무튼 언젠가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더 크게 낙오되는 사람들이 마주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에 가기 전에 정말로 좋은 삶이 뭐였지? 우리가 어떻게 잘 살고 싶어서 이런 경제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 그거를 좀 다시 질문해야 할 것 같고,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이고 재원도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녹색당이 월 40만 원이라고 하면 240조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240조면은 대한민국의 1년 국가 그 예산이 500조면 절반이잖아요. 50%를 어떻게 기본소득으로 줄 거야? 라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이 더 각자가 행복하고 유리해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계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도움이 되는 툴로 좀 최근에 저희가 돈업경제학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같이 읽고 있어요. 네.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네. 번역자 분이 지난 방송에 나오셨잖아요. 한기민 소장님. 네. 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도넛 경제학이란 제목이고 쓰신 분이 케이트 레이워스라는 분인데 가디언에서 뭐 21세기의 케인즈다 뭐 이렇게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도넛이라는 게 바로 딱 떠오르잖아요. 동그란 도넛. 기존 경제 성장의 그래프를 폐기하고 이제 도넛이라고 하는 이 동그란 모양으로 순환형 경제를 상상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데 저 너무너무 공감돼가지고 기존 저희가 오늘의 주제에 맞게 계속 해온 이야기가 바로 이 경제 성장이 정말 영원할 것인가 거기에서 기본소득은 또 어떤 식의 사유에 도움을 주는가 이런 저는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기존 경제 성장의 그래프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려보지 않는데요. 기존의 경제학자들.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무엇을 직면할지 정말 지구 자원이 모두 고갈된다면 아니면 기후변화 지금 1.5도를 넘어서서 2.0도가 상승했을 때 정말 재앙 같은 현상이 벌어질 텐데 그 시기가 생각보다 매우 가까워요. 2030년경부터를 시작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어떤 광풍을 멈춰 세울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도 계속 그 기존 경제가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경제 사고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것처럼 지금 이전에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이기적인 인간 뭐 혹은 뭐 시장 보이지 않는 손 시장 중심적인 어떤 경제 여러 가지 가정들을 돈업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어떤 도판 이걸 통해서 바꿔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이 저는 이 새로운 경제에 대한 제안이랑 정말 잘 맞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순환형 경제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동그라미는 닫혀 있잖아요. 닫힌 원인데 우리가 이 원을 중심으로 위로 뻗어나가면 자원이 고갈되고 안으로 너무 들어가면 어떤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의 네. 사회적 위기, 궁핍 너무 이제 생존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데 적정한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도넛 모양 그림이에요. 정말로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도넛을 이 먹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도넛 안쪽으로 생산이 너무 줄어들면은 가난하고 궁핍해지고 너무 심해지면은 자연을 파괴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도넛 안쪽에서 어떤 경제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도넛 경제학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지 뭐 사회적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산발적으로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서 적정한 그렇죠. 수준의 발전과 성장이라는 건 뭘까 그렇게 정리를 한 이야기군요. 그 안에 기본소득이라는 이 한 조각의 퍼즐을 잘 이렇게 그렇죠. 아주 잘 어울린다라는 그렇죠. 제 생각입니다. 적정한 삶과 적정한 경제 좋습니다. 경제 얘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정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싶은데 이 정치인 출신이시고 또 현직 정치인이시고 두 분이 사실 그렇죠. 저는 사실 김주원 선생님은 제가 강렬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2016년 총선 직후에 제가 만나 뵀어요. 어떤 다른 모임에서. 근데 그 총선 때 그때 후보로 출마하셨죠. 비례대표. 후보. 출마하셔서 그래도 한 지역을 맡으셔서 지역 선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목이 걸걸하게 쉬고 굉장히 약간 피부도 그을리신 상태에서 딱 나타나서 그 야성적인 네. 스트레스를 전전하다가 선거 경험을 얘기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뭐랄까 아주 대안적인 생각을 현장에서 유권자들하고 얘기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나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비례후보 출마하게 된 계기 자체가 기본소득을 좀 더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싶다. 그리고 최소한 뭐 못 들어보신 분은 없도록 기본소득이 전 낙관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보면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근데 너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있으니까 최대한 알려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근데 비례후보 같은 경우는 한국 지금 선거법상 거리에서 마이크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목이 쉰 거예요. 네, 마이크를 못 쓰고 뭐 생목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면은 저는 이제 오히려 반대에 많이 직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훨씬 호기심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전에 이렇게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호기심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럼 일 안 하는 사람 어떡해? 뭐 아니면 재혼은 어떡해? 아니면 이게 뭐 하는 데가 있어? 되게 딱딱한 정책 얘기여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좀 정치에 실망하거나 정책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 오시던 분들에게도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겠다. 좀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저도 요새 제가 좀 느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서울이 고향이라서 그것도 지금 고향에 살고 있어요. 네, 대방동이 네. 고향인데 동작구 대방동 고향에서 서울 사투리. 네, 서울 사투리 하시나요? 많이 쓰고요. 서울 촌놈인데요. 그 동네 어르신들하고 가끔 이런 얘기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경제학자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소득 보장, 뭐 기본 소득 얘기하다 보면 뭐 그렇게 뭐 그러면 뭐 여유가 생기면 좋지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쫙 얘기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제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되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논리의 이 벽들이 있잖아요. 네, 진영 논리도 있고. 그렇죠. 진영 논리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어쩌면 더 얘기하기 쉽지 않나 하는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 시작하실 때 오카시오 코르테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은 지금 경제 시스템을 굉장히 볼드하게 이렇게 뒤집어 엎는 얘기를 할 때 그걸 어떤 이념적이거나 진영이 딱 갈리는 느낌으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이것을 해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런 톤으로 전달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기 인생의 어려움과 연계지어서 막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게 어떤 기본소득의 정책 가능성이 좀 현실화되는 작은 순간들인 것 같고 그게 많이 모이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사람이 적은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되게 재미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희원도 되게 기본소득 워크샵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대화하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저도 조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기본소득 있고. 워크샵이라는 걸 이제 그 BIYN에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신 거죠. 어떤 이야기들을 해보셨어요? 그 워크숍이라는 거는 형식은 되게 간단해요. 되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소득이 이래서 좋습니다라는 어떤 일종의 교환을 가지고 가서 대화를 할 때 그럼 이 문제는 어떡할 거예요? 저 문제는 어떡할 거예요? 라는 반복되는 논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기본소득의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나면 우리가 다음 단계 토론이 가능하겠다 해서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앞으로 향후 5년간의 삶이 어떻게 될지 한번 아주 상세하게 적어보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응답이 하나 있는데 그 SH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의 행복주택에 가가지고 기본소득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이런
것에 그렇게 호감이 있지 않으시고 이런 대안적인 정책에 호감이 있지 않은 분들이고 굉장히 성실하게 살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성향상 많았어요. 근데 한 분이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한번 그려보셨죠. 그리고 그분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으셨어요. 기본소득을 매달 얼마 받아서 그거를 어디 펀드에 얼마 넣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 넣고 하면은 뭐 4%까지 복리로 붙어가지고 언제 얼마가 생기면 지금까지 모은 돈이랑 합쳐서 내 집 마련을 이때쯤 하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셨었거든요. 근데 그 워크숍에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변화를 통해서 내 삶에서 어떤 가치가 발견되는지를 이제 단어들을 가지고 매칭을 해보는데 그분이 그거를 되짚어보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은 제가 좀 삶이 안정되니까 가족들을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나 뭐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면 그 사람들을 챙기니까 내 마음에도 심리적인 안정이 오고 그러고 나면은 좀 내 삶 자체도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되게 집을 빨리 사고 싶었는데 그게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서였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를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그 지금 정치 지형에서 특히 아직도 한국 정치는 지역과 세대로 구분된 어떤 유권자 집단을 많이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들이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어떤 예산을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뽑았을 때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을 갖고 올 것인가 이런 정치 토론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 기본소득의 정치가 가장 좋은 건 녹색당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 파고 들어갔을 때 우리 삶에서 정말 이 부분을 좋아지게 하고 싶어요. 혹은 어떤 문제를 기본소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로 정치가 전환될 수 있다는 어떤 낙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미시적으로 제가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얼굴들을 좀 어떻게 정치의 언어로 끌고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요즘에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정치하면은 우리는 어디 나가서 막 많은 사람한테 떠드는 걸 생각하는데 미시적으로 사람들의 욕망이 뭐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발견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정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거는 저희 세대의 저희가 청소년 네트워크잖아요. 유스 네트워크인데 그 세대의 영향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앞세대에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만나면 감동받는 지점도 많은데 조금 방식이 다르구나라고 느낀 게 그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어떤 당위적으로 올바른 신념이 정치를 통해서 정의롭게 구현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또래를 만났을 때 느끼는 거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어떤 정치 집단에서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인상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유권자로서 대할 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맞아요. 덧붙이자면 기본소득이 저희 같이 이제 기본소득으로 한번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언어를 찾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정책적 대상으로 박제되는 게 아니고 욕망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정부나 지자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모든 다양한 개인들의 욕망이나 생애 기획이나 정체성이나 지향이나 이런 것을 포괄하기는 파악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소득은 그 개인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욕망이 이렇게 드러나지고 자기 언어로 그게 말해지면서 굉장히 임파워먼트가 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정치적 힘이지 않나? 그런 것이. 그래서 녹색당도 제가 그때 선거운동을 할 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들고 굉장히 다양한 공동체들을 찾아다니거나 혹은 이익집단 이런 것도 방문을 해서 간담회 같은 걸 했어요. 정책을 설명하고 기본소득 이런 겁니다라는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꼭 녹색당을 찍어주세요. 이것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를 찍어주면은 이걸 되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소득을 녹색당이 현실적으로 한석을 얻어서 이걸 실현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해서 핀란드에서 정책 실험을 하기까지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알게 되고 찬성하는 그 긴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알려지긴 했지만 그 단계들이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시에는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토론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촘촘하게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이 특히 소외되고 배제됐던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무엇보다도 권리의 언어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권리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좀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말하다 보니까 찍어달라고 안 한 게 문제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왜 그랬죠? 그때 당선이 됐어야 되는데 아유, 많이 찍어서 좀 그런 더 생각이 뻔뻔했어야 되는데. 당원수는 많이 늘었으니까요. 잘하셨어요. 네, 고생 오늘 많이 깨달음을 얻네요.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요 한 가지 질문이 정치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이 드는데 지난주에 홍기빈 소장이 그 오셔서 반파레이스의 21세기 기본소득이라는 책에 네, 대해서 네.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파레이스는 우리는 뒷문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들어가자라고 말한다라고 설명해 줬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뭐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마르크스가 되고 레닌이 맞아요. 돼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혁명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은근슬쩍 모르게 이건 무슨 노인 연금인 것처럼 어떤 때는 청년들한테 뭐 이렇게 네. 좀 보조금 주는 것인 것처럼 막 네. 이렇게 스며들어서 결국에는 기본소득 사회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것도 하나의 정치 전략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소득에 대한 정말 찐 지지자, 정말 엄청난 지지다가 할 수 있는 말이다. 어떻게든 대기하면 좋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정말 진짜 진성 지지자이구나. 역시 파레이스 선생님은. 파레이스 선생님 뵌 적도 있지 않나요, 몇 번? 한국도 오시고 네. 한국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랑도 네, 한국에서 그 총회 개최할 때도 오셨고 총회가 매년 열립니다. 기본소득 전 세계 지지자들이 모이는 거기에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총회죠. 맞아요. 네네. 네. 거기에 매년 오시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거는 사실 거기 뒷문으로 들어가자는데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초기에는. 왜냐하면 기본소득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면 어디 가면은 공산주의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저기 가면은 너무 시장 중심적인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인데?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각을 세우지 않고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생각이 바뀌기는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불평등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심각해져 있고 그거를 재분배하자는 얘기를 저는 기본소득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녹색당이 이야기를 하든 하물며 아주 보수적인 정당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재분배 얘기를 만약에 빼놓고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거짓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먹지만 포퓰리즘 정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복지국가의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면은 은근 사회수당 그냥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를 은근슬쩍 기본소득으로 통합시키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엔 미뤄놨던 그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결국에는 어디서 세금을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 다시 분배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네. 근데 그거를 꼭 마르크스를 지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군요.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경우도 사실 그린 뉴딜이 뜬 배후에 부유세가 있죠. 부유세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연소득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10억 원 되죠. 이상 되는 사람은 최대 70%까지 소득세를 걷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재원으로 그린 뉴딜에 투자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뭐 기본소득도 주고 이 모든 것을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다 선순환이 된다. 이게 있으니까 결국엔 재분배 논리가 거기
네. 들어있는 거죠.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기대 넘엿 방식으로 해봤는데 발음 진짜 잘하시네요. 예, 뭐 연습 많이 했습니다. 기대 넘엿. 처음에 우리 노동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타율 노동 줄이고 자율 노동 늘리자는 게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눠주는 수당이 아니고 공유 자원을 배당하는 게 기본소득이다. 그래서 시민 배당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재원 중에서 생태세 같은 이야기, 유류세 같은 개념인데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넛 경제학,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순환하는 경제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기본소득주의자들이 특히 이제 녹색 관점에서 기본소득 이야기하는 분들이 갖고 계신 관점이고요. 그러면 노동을 좀 덜하고 생산도 좀 덜하고 기후변화는 막으면서 적당하게 이 의미를 가진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패키지로 가져가는 것이 녹색 정치다. 그런데 지금 국면상 아마 지금 녹색당 정책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총선 전략으로는 이것은 재분배 정책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하면서 좀 대담하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얘기하신 거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나 혹시 기본소득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녹색당이 뭐 내년 총선에서 주 4일제 같은 거 주장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기본소득과 함께. 저는 기본소득이 오늘 뭐 재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고, 뭐 정책적 관점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계속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정책을 넘어선 어떤 관점으로서의 기본소득이거든요. 굉장히 기본소득을 알기 전과 후에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게 관점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에 바라는 기본소득을 통과해서 어떤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사람을 어떤 위계화하지 않고 나아가서 인간을 넘어서서 모든 생명과의 의존성이나 이런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서의 기본소득이라는 게 작은 아이디어 같지만 굉장히 좀 경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전제를 바꿔놓는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분들께서도 오히려 좀 정책을 넘어서서 생각하실 경우에 굉장히 재미있는 영감을 많이 얻으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 요즘 정치가 뭘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직을 맡으시니까 네. 생각하셔야죠. 많이 하는데 앞에서 제가 워크숍이나 기본소득이라는 질문을 통해 많은 얼굴들을 마주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저에게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과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과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은 맥락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정책을 만들기 위한 지표로 이 집단을 봤을 때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이걸 어떻게 정책의 언어로 또 정치의 언어로 얘기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 혼자 고민한다고 되는 일 당연히 아니고 또 미디어 환경에서도 좀 진짜 정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시적인 언어들이 사실 요즘처럼 찾기 쉬운 때가 없잖아요. 온라인에 각자 다들 자기의 이야기를 쓰니까. 근데 보면 이제 언론에서 그냥 누리꾼들은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가장 자극적인 어떤 쿼트 하나만 가져가 쓰거나 이런 식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공동의 문제로 구체화할 수도 있고 그걸 위한 기술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은 제가 기본소득 활동을 하면서 만난 현장의 얼굴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어떤 자립을 굉장히 갈망하는 청년이라든지 자신이 생산하는 가치가 경제적으로 환산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활동가나 예술가 또 돌봄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수가 거든요. 숫자적으로 굉장히 다수인데 다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정책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직장인입니까? 전업주부입니까? 자영업자입니까? 이걸로 체크하라고 했을 때 여기 안 들어가기 때문에 포착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좀 어떤 이거 학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치인 분들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유권자들 또 시민들이 누구인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미디어에서도 좀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녹색당이 걸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되면 좋겠네요. 네. 네. 저희 오늘 기본소득과 녹색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조금 덜 노동하고 조금 덜 생산하면서 좋아하는 일과 의미 있는 일은 좀 더 많이 하면서 경제는 적정하게 유지하는 이런 사회와 기본소득제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녹색 정치의 비전이다.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해 주셔서 되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두 분이 네. 정치 활동 잘 하시는지 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네,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찍어주세요. 네, 찍어주시고요. 다짜고짜 1년 전인데. 찍어주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신 김주원 선생님하고 백희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